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조정우라고 합니다. 조만석의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시라고요? 그럼 왜 이제서야?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뭔가 체념 같은 것 말이에요. 유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가족도 아닌 남에게 돈을 남긴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 사이였는데 평범한 이웃이 12억을 남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이후로 쭉 가난하게 사셨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때는 신도시 개발의 꿈을 품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20년 넘게 서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5동이 디귿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작은 마당에는 아이들 놀이터와 운동기구 몇 개가 전부죠. 그 한가운데 자리한 경비실은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정미경은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섭니다. 40대 후반의 나이,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은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다는 게 어색할 때가 있었죠.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고단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설득해야 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서연이를 혼자 키우려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 씨. 오늘도 힘내요. 언제나 그랬듯이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조만석 아저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72세라고 하시던데 나이에 비해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항상 깨끗하게 다림질된 경비복을 입고 계셨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지 곳곳을 청소하며 관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네, 아저씨도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미경은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 같은 것 말입니다. 주말이면 미경은 가끔 집에서 끓인 미역국이나 김치찌개를 조금씩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만석 아저씨는 항상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고 며칠 후면 깨끗하게 씻어서 반찬통을 돌려주셨죠. 한 번은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주시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미경이 그렇게 말하면 만석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미경 씨가 주시는 음식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301호에 사는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죠. 40대 중반의 공무원인 그는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늙은이 맨날 뭔 일이 그리 많아. 경비나 제대로 서지, 주민들이랑 친해지려고 애쓰는 거 보기 싫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주민들에게 김 과장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노숙자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 경비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니까요. 미경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했지만 굳이 대꾸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만석 아저씨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만석 아저씨의 기침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경비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를 들으면 미경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침이 좀 나오는 법이죠. 만석 아저씨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점점 여위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셨죠. 아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미경 씨. 미경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지나간 겨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해 2월의 마지막 날, 미경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쉬게 되어 아침 준비가 늦어졌거든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도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그날따라 만석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심해지셨나? 미경은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이 조만석 아저씨와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3월의 첫날 아침, 미경은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감기도 많이 나아져서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습관적으로 경비실 쪽을 바라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이 열려 있고 만석 아저씨가 청소를 하고 계실 시간인데 경비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어제 많이 편찮으셨나? 미경은 그런 생각을 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경비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아, 미경 씨. 마침 잘 오셨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미경을 보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 조만석 씨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경비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미경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는 가족은 연락하셨나요? 그게 문제예요. 연고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경비실에서 발견된 건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뿐이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정미경 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제 이름이네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나왔어요. 미경 씨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사람 취급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미경 씨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미경 씨라면 좋은 일에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마웠습니다. 조만석 드림. 편지와 함께 은행 통장과 인감이 들어 있었어요. 미경은 통장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잔고가 12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경비 아저씨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저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일단 은행에 확인해 보니 진짜 계좌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유언장 형태더라고요. 미경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평생 벌어본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될 텐데 말이죠.
혹시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며칠 더 기다려보고 연고자가 없으면 유언장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소식이 아파트 단지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근수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죠. 12억이라니.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에 그런 큰 돈을 남길 리가 없잖아. 301호 김 과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미경 씨, 혹시 그 할아버지랑 특별한 관계였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그냥 평범한 이웃 사이였어요. 가끔 반찬 좀 나눠드리고 인사 정도만 했을 뿐이에요. 미경은 억울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만석 아저씨가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경비원이 이웃 주민에게 12억 유산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기자들이 미경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미경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서. 진짜 그런 거예요? 서연이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미경은 더욱 괴로웠어요. 갑자기 떨어진 거액의 유산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졌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바뀔 건 없어.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석 아저씨의 마지막 뜻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만석 아저씨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람 취급해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렇게 외로우셨던 걸까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만석 아저씨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만석 아저씨는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 씨, 경비실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경비원이 오기 전에 개인 물품들을 정리해야 해서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부탁을 받고 미경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만석 아저씨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탁자 위에는 라디오 하나와 찻잔, 그리고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죠. 이상하네요. 개인 물품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직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몇 년 동안 한 곳에서 일하면 개인 물건들이 많이 쌓이기 마련인데 만석 아저씨의 경비실은 너무 깔끔했거든요. 미경이 책상 서랍을 열어보던 중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빼내보니 바닥에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저희도 처음 보는 건데요. 열어봐도 될까요? 상자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신문 스크랩,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만석 아저씨로 보이는 남성이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자주 보던 재벌가의 회장 아들이었거든요. 이게 만석 아저씨시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석 아저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자동차도 최고급 외제차였죠. 운전기사였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미경이 신문 스크랩을 펼쳐보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5년 3월 15일자 신문이었어요. 대성그룹 조 회장 아들 교통사고. 운전기사 조만석 씨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조 회장 측 운전기사의 단독 범행, 회사와 무관 발표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 합의금 지급. 사건 일단락. 미경은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스크랩은 몇 달 후 기사였어요. 대성그룹 교통사고 운전기사 2년 6개월 실형 확정 조만석 씨 모든 책임 지겠다. 최후 진술. 마지막 스크랩은 1997년 기사였습니다. 교통사고 운전기사 조만석 씨 출소. 조용히 살겠다. 입장 표명 대성그룹 측에서 받은 합의금 전액 피해자 가족에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미경은 스크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왜 회장 아들과 친밀하게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도 전액 기부했다면 지금의 12억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혹시 이 사건 기억하세요? 미경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분명히 돈을 다 기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조정우라고 합니다. 조만석의 아들입니다. 미경과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죠. 아드님이시라고요? 그럼 왜 이제서야?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뭔가 체념 같은 것 말이에요. 유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가족도 아닌 남에게 돈을 남긴 거죠? 정우가 미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적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 사이였는데. 평범한 이웃이 12억을 남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이후로 쭉 가난하게 사셨는데. 미경은 신문 스크랩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정우는 스크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우리 가족이 망한 사건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러 온 거예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신문 스크랩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야만 만석 아저씨의 마지막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틀 후 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미경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우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미경은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로 그를 안내했죠.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경비 아저씨로만 알고 지냈거든요.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저를 버린 인간입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어요. 교통사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서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워야 했고 결국 과로로 돌아가셨죠.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미경은 말없이 정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소한 후에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멀리서 지켜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죠. 아마 부끄러워서였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진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20살 때쯤인가 어머니 제사 때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때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정우는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혼자 살았는지, 왜 가족의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12억이라니 이해가 안 돼요. 미경은 정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으셨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합의금도 다 기부하셨다고 했는데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경은 혼자 경비실로 다시 가봤습니다.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제 상자를 다시 뒤져보니 맨 아래에 작은 수첩 하나가 더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만석 아저씨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98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1998년 3월 15일 출소한 지 1년이 지났다. 정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지만 얼굴을 보일 자격이 없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1999년 12월 25일 정우가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내가 나타나면 그 아이에게 또 상처만 줄 것이다. 2001년 6월 10일 대성그룹에서 합의금 추가 지급 제안이 왔다. 진실을 묻지 말고 조용히 지내달라는 조건이었다. 거절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 미경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는 얘기였거든요. 2005년 8월 3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다. 언젠가 정우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모아보고 싶다. 2010년 4월 20일 드디어 1억을 만들었다. 정우에게 주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일기를 읽어가며 미경은 만석 아저씨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선 거였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2018년 9월 15일 정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라도 축복해주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나설 수는 없다. 행복하게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 2020년 1월 1일 새로운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여기 주민 중에 정미경이라는 분이 계신다. 참 따뜻한 분이시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기분이다. 미경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021년 7월 10일 미경 씨가 또 미역국을 주셨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마치 딸이 생긴 기분이다. 2022년 12월 25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오래 살기 어렵다고 한다. 정우에게 이 돈을 남겨주고 싶지만 아마 받지 않을 것이다. 미경 씨라면 좋은 일에 사용하실 것 같다. 2023년 2월 20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미경 씨는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다. 정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만석 아저씨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거리를 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모든 아픔을 견뎌낸 거죠. 정우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평생 미안해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경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정우에게 이 일기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만석 아저씨도 정우도 모두 평안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미경은 정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런 변명 같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생각했다면 살아계실 때 연락했어야죠.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드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그럼 왜 결혼할 때도 제가 힘들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일기장에 써놓기만 하면 뭐해요? 정우는 일기장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어차피 법적으로 직계가족인 제게 상속 우선권이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정우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당연하죠. 12억이에요, 12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정우의 눈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며칠 후 정우는 정말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법원 공문이 배달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화제가 되었죠. 이제 진짜 법정 싸움이 되는 거야? 애초부터 수상했다니까. 경비 아저씨가 왜 남에게 그런 큰 돈을 줘? 301호 김 과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경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미경 씨, 양심이 있으면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김 과장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점점 미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나이 차이로 무슨 관계였을까? 12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익명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더욱 악랄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중년 여자가 외로운 할아버지 꼬셔서 돈 뜯어낸 거 아님? 요즘 이런 수법 많다던데 진짜 소름 돋네. 저런 년들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거야. 미경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서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이 서연이를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한테서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될 거라고.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경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분이 고마웠다고 주신 거야.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말해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미경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유산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돈보다는 딸의 평온한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 유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실 건가요? 12억은 정말 큰 돈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뜻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정미경 씨에게 유산을 남기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미경은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만석 아저씨의 마지막 뜻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문에 돌이 던져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도둑년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경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주민들 중 누군가가 한 짓이겠지만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경비실 앞에 가서 만석 아저씨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저씨 뜻대로 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요. 바람이 불어와 경비실 문이 삐걱거렸어요. 마치 만석 아저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파트 노인회장인 박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경 씨, 이 밤에 왜 여기서? 아, 박할아버지. 그냥 답답해서요. 박할아버지는 미경 옆에 서서 경비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석이 그 양반 말이야.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 혹시 만석 아저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박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만석이 그 양반의 진짜 이야기 말이야.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할아버지는 경비실 앞 벤치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앉아봐. 긴 이야기야. 미경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3월의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죠. 만석이 그 양반이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그때 나도 30대였으니까 기억이 생생해. 박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석이는 원래 대성그룹 조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어. 그것도 아들 조 부회장 전용이었지.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는 직업이었거든. 월급도 좋고 대우도 남달랐고 말이야. 그럼 정말 부자셨던 건가요? 아니야. 그 양반은 원래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 운전 실력이 좋아서 발탁된 거지. 조 부회장이 만석이를 아주 신뢰했어. 거의 10년을 함께 일했으니까.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1995년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날 밤 조 부회장이 술을 많이 마셨어. 만석이가 말렸지만 듣지 않고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대. 미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큰 교통사고가 났어.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젊은 부부가 크게 다쳤고 한 명은 결국 돌아가셨지. 조 부회장도 많이 다쳤고. 그럼 정말 조 부회장이 운전한 거였나요? 그렇지. 하지만 조 회장 입장에서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그룹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 박할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만석이에게 부탁한 거야. 내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대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럼 만석 아저씨는
희생양이 된 거야.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지. 가족을 위해서였어. 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였네요. 처음엔 조 회장이 약속을 지켰어. 만석이 가족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줬고 출소 후에도 보상을 약속했지. 하지만 조 회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야. 만석이가 출소하자마자 이제 일은 끝났으니 조용히 살라고 했어. 추가 보상은커녕 연락도 끊어버렸지. 박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만석이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 가문을 지켜줬는데 쓸모 없어지자 버린 거니까. 그럼 12억은 어떻게 해? 그게 바로 만석이의 대단한 점이야. 그 양반은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 대신 조 회장에게서 받은 초기 합의금 일부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 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이는 머리가 비상했어. 10년 동안 조 부회장 옆에서 일하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 어떤 회사가 좋은지, 언제 사고 팔지 귀동냥으로 다 배웠지. 그래서 돈을 불린 거군요. 25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어. 한 번도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한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해서 12억을 만든 거야. 미경은 감탄했습니다. 만석 아저씨의 인내와 지혜가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 아드님과 연락을 끊으신 거예요? 박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야. 만석이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 걸 견딜 수 없었어. 특히 정우가 학교에서 죄인의 아들이라고 놀림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스스로 가족 곁을 떠난 거야. 자신이 없으면 가족들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정우는 그걸 버림받은 거라고 오해한 거고, 미경은 만석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멀어진 거였네요. 그럼 왜 저에게 유산을 남기신 걸까요? 그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야. 박할아버지는 미경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만석이가 말했어. 미경 씨는 나를 그냥 사람으로 봐준다고. 내가 정과자인지 가난한지 외로운지 상관없이 그냥 이웃으로 대해준다고 했지. 그런 게 특별한 일인가요? 미경 씨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석이에게는 20년 만에 처음 받은 따뜻함이었어. 그 양반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알겠지?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가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미경 씨에게 모든 걸 맡긴 거야. 자신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미경 씨가 대신 받아달라고. 박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미경 씨를 딸처럼 생각했어. 진짜 딸은 멀어졌지만 미경 씨는 곁에 있어줬으니까. 미경은 처음으로 만석 아저씨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던 거네요. 박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정우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젊은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말이야.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정우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야 만석 아저씨도 정우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평안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우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정우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미경이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만나주기로 했어요. 재판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경비원 유산 상속 논란, 법정 다툼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죠. 약속 장소는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역력했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미경은 가방에서 만석 아저씨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박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저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정우는 처음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경이 교통사고의 진실을 말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럼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정말 운전한 건 조 부회장이었어요. 아버님은 그저 충성심으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도 있어요. 미경은 일기장을 펼쳐서 정우가 학교에서 놀림받았던 부분을 보여줬어요. 아버님은 당신이 죄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견딜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하신 거예요. 일기장을 읽어가며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네. 25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여기에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다 적혀 있어요. 정우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페이지씩 넘겨봤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를 보며 목이 메었어요. 정우가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다행이다. 정우가 중얼거리며 읽자 미경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신 거죠. 정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요. 미경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라고 쓰여 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런데 왜 저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미경은 일기의 다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유산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주면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대신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라면 좋은 일에 쓸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정미경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산을 받으실 건가요? 미경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인 당신이 받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미경 씨를 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잖아요. 그런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미경은 놀랐어요. 정우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우 씨도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정우는 일기장을 미경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재판도 취하하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건 정미경 씨가 그 돈을 받는 거였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우가 미경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이라도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제대로 그리워하고 싶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만석 아저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말렸지만 정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소송 취하 소식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도 술렁였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2억을 그냥 포기한다고? 미쳤나?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우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미경에게 말했어요. 만석이가 좋아할 거야.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니까. 미경은 이제 정말로 만석 아저씨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만석 아저씨의 진짜 마음과 정우와의 새로운 관계였죠. 정우가 소송을 취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산 상속이 확정되었고 미경은 드디어 만석 아저씨의 마지막 뜻을 받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12억이라는 거액을 혼자 간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우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은 정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우 씨,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봐요. 아버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요? 글쎄요.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뜻깊은 결정을 내렸어요. 우선 3억 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만석 아저씨가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 싶었거든요. 또 2억 원은 노인복지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만석 아저씨처럼 혼자서 모든 걸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나머지 돈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경이 말하자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책을 좋아하셨어요. 경비실에서도 항상 책을 읽고 계셨거든요. 그럼 작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요. 미경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만석 아저씨도 분명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독서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만석서재로 정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죠. 개관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미경 씨,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진실을 알고 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이웃 주민들이 미안하다며 찾아왔어요. 심지어 그토록 미경을 비난했던 김 과장도 나타났죠.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박 할아버지가 진실을 알려주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바뀐 거였어요. 만석 아저씨가 얼마나 희생적인 분이었는지, 미경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거죠. 경비 아저씨, 참 그립네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주민들은 만석서재 준비를 도와주며 진심 어린 후회를 표했습니다. 개관일이 다가오자 정우도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와서 독서실 한쪽 벽에 걸었죠. 이제 아버지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네요. 만석서재 개관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봤어요. 우와, 여기 정말 좋다. 책도 많고 조용하고
서연이도 친구들과 함께 와서 기뻐했어요.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이제는 옛일이 되었죠. 오히려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서연이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도 만석서재에서 공부하자. 개관식에서 미경은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조만석 선생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성장하시길 바라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미경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만석 아저씨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만석 서재는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오고 어른들이 책을 읽으러 오고 때로는 노인분들이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정우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자신만의 방법이었죠.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우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모습을 본 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저녁 미경은 서연이와 함께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그 아저씨 진짜 우리 가족 같았어요. 서연이가 만석 아저씨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그랬지. 그분이 우리 가족이었어. 누구보다 따뜻한. 미경은 가방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내서 경비실 문 앞에 놓았습니다. 매주 이렇게 꽃을 가져다 놓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때 경비실 안에서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80 노래였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만석 아저씨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였죠. 미경과 서연이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들었어요. 엄마, 만석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거고. 미경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석 아저씨의 사랑 덕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진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나눔의 기쁨까지 말이에요. 만석 서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만석 아저씨의 마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경비실 앞의 국화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만석 아저씨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만 같았죠.